자, 2023년 공인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경제학입니다. 자, 우리 미시경제학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수요 함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고요. 공급 함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은 만족을 하고 있지만 공급의 법칙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 수요 함수를 우리 역수요 함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가격 축의 절편은 30이 되고요. 기울기는 20분의 1인 이러한 수요 함수, 역수요 함수가 도출되고요. 자, 역공급 함수 보게 되면 이 가격 축의 절편이 45가 되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러한 공급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함수가 공급 함수 또는 이 역수요 함수가 역공급 함수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시장의 균형은 이제 균형 가격은 25가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100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 그럼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25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보시면 자, 이게 공급 함수가 되는 거, 이게 수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가격하에서 생산자들은 이만큼 공급하고자 하고 소비자들은 이만큼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만큼 사고자 하는데 생산자가 이거밖에 안 팔아. 그럼 당연히 거래량은 여기서 되겠죠.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되는데 그런데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수요 곡선의 높이를 뭐라고 그러죠?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요 가격. 디맨드 프라이스. 그럼 수요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실제 소비자들은 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기업이 이 가격을 책정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바로 뭐가 돼? 암시장 가격이 되겠죠. 암시장 가격이.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맞고요. 자, 우리 시장 균형에서 우리 가격 탄력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 가격 탄력성 볼까요? 그러면 우리 가격 탄력성의 공식은 자, 엡실론 P는 자, 마이너스 dP분의 dQD 그 다음에 QD분의 P가 탄력성인데 자, 이 수요 함수를 갖고요. 자, P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0이 되고요. 자, 우리 거래량 어떻게 됐죠? 자, 거래량은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 탄력성은 5가 나오죠. 5가. 자, 그래서 균형에서의 수요 가격 탄력성 5다. 맞는 얘기겠죠. 자, 우리 소비자행위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소비자행위요. 자, 그러면 요게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인데 자, 요만큼의 거래가 됐을 때 자, 수요 곡선의 아래 면적이 뭐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거죠. 25에 100개를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결국은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이제 어떻게 될까? 밑변의 길이가 100이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30 빼기 25니까 5가 되겠죠. 5 곱하기 삼각형 면적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25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소비자 잉여 250 맞는 얘기죠. 근데 5번 지문이 이제 아무튼 뭐 틀린 지문인데 요게 이제 5번 지문이 결국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텐데 사실상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이 왈라스적 안정성, 뭐 마샬적 안정성에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잘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게 왈라스적 안정성을 충족하느냐, 뭐 마샬적 안정성을 충족하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아주 부닥다리 문제예요. 최근에 잘 출제가 안 되는 파트인데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왈라스적 안정성이 뭐고 마샬적 안정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공급 곡선은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 하고요. 공급 곡선 우상향 하고요. 자, 네, 처음으로 여러분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던 학자가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마샬 교수님. 그래서 마샬 관점 볼게요. 마샬. 자, 마샬은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고요. 처음으로 이 경제학의 수학을 접목시킨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셨던 교수님이고 이런 가위 모양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처음으로
그렸던 교수님이 마샬 교수님이에요. 자, 월라스 볼까요? 월라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이 가격이 독립변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독립변수를 X축에다 쓰는데 이건 Y축에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 최초로 이제 마샬 교수님은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였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수요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바뀌어서 그랬을까? 사실 이 마샬 교수님은 Q를 독립변수로 본 거야, Q를. 그래서 어떤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샬적 안정성은 바로 수량 조정이 되는 수량 조정. 그런데 이제 이 왈라스 교수님은 이제 P를 독립변수로 봐요. 그래서 얘는 가격 조정이 돼요.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가격 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형태는 마샬 교수님을 쓰고 있지만 현대 경제학은 왈라스 경제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샬적의 안정성의 조건은 뭐냐면 초과 수요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결정됐다. 그러면 이 거래량에서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이거죠. 수요 가격은. 이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수요 가격이 공급 가격보다 크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1,000원 지불하고자 해. 생산자는 500원만 받고자 해. 그러면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수량 조정. 이게 바로 마샬적 안정성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초과 공급 가격이 존재하죠.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더 많아. 그럼 거래량을 줄이겠죠.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왈라스 교수님 그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러면 초과 수요량이 존재를 하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 그럼 초과 공급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마샬은 수량 조정, 왈라스는 가격 조정인데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면 마샬 입장에서도 안정적이 되는 거고요. 왈라스도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급의 법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러면 마샬적 안정성을 볼까요? 마샬적 안정성? 그럼 마샬적 안정성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량이 결정됐다. 그러면 공급 가격은 이만큼이야. 수요 가격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더 커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그럼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겠죠. 균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높이에서는 수요 가격이 이만큼, 공급 가격이 이만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더 큰 거야. 그럼 수요량은 더 커지겠죠. 균형에서 점점 멀어져요. 마샬적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왈라스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왈라스 관점에서는 자, 이 가격하에서 이제 수요량이 요만큼, 공급량이 요만큼이니까 초과 수요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균형을 찾아가네요. 여기서는 이제 과도하게 가격이 높으면 초과 공급이 존재를 해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샬적 입장에서는 얘가 불안정적이지만 왈라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왈라스적 안정적 관점에서 불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게 되면 우리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면 가격과 이 공급량이 비례적이죠. 비례적이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은 무조건 1이 되죠. 원점을 지난 방사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와 상관없이 원점을 지난 방사선은 공급 곡선 무조건 공급의 탄력성 무조건 1이 된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T만큼의 종량세를 생산자한테 부과를 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가격이 0.6T만큼 상승을 했다. 그럼 생산자 가격은 당연히 0.4T만큼 떨어졌겠죠. 자, 이 상황을 잠깐 볼까요? 먼저 지금 봐보세요.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한 직선이에요. 그 수요 곡선도 우하향은 직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종량세만큼 이렇게 상방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 높이가 뭐야? 단위당 조세 아닙니까? 단위당 조세. 그런데 요 점을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은 올라갔어요. 자,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그 균형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에요. 거기다 세금 뗀 만큼이 생산자 가격이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올라갔고 생산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비자한테 얼만큼? 0.6T만큼을 누구야? 그 소비자한테 증가를 시킨 거야, 생산자가. 그럼 나머지는 0.4T를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조세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걸 잠깐 볼까요? 자, 이거예요. 우리 탄력성이 셀수록 힘이 세. 탄력성이 셀수록 힘이 세다. 힘이 셀수록 어떻게 된다? 부담은 작아진다. 그렇게 암기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부담. 자, 소비자 부담이 있고요. 나누기 생산자 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분의 공급의 탄력성이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지겠죠. 상대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생산자 부담 대 뭐가 돼요? 소비자 부담이 되죠. 소비자 부담이.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을 통해서 어떤 식이 도출됩니까? 결국은 소비자 부담 곱하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소비자 부담 곱하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것도죠. 수요의 탄력성 곱하기 소비자 부담은 공급의 탄력성 곱하기 생산자 부담, 공급의 탄력성 곱하기 생산자 부담,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자 부담 곱하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식이 도출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 보시면 지금 소비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0.6T가 돼요. 0.6T가 되고 곱하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되고요. 자, 우리 생산자 부담은 지금 0.4T죠. 0.4T인데 우리 공급의 탄력성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 아까 1이었죠. 원점을 통한 직선이 1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결국 어떻게 돼? 0.4T 나누기 0.6T가 되니까 결국 뭐야? TT 집어주고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작다는 사실이 도출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지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가 지금 0.6T를 부담을 했다. 소비자 부담이 더 크죠? 생산자 부담보다. 그럼 소비자 약자겠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작겠죠? 그 1보다 더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그래서 종량세 부과 이전에 균형점에서 수요는 가격이 돼서 비탄력적이다. 맞는 진술이 될 거고요. 4번. 자,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공급의 탄력성은 1이죠, 1. 공급세 원점을 통한 직선이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 부과 이후의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탄력성보다 더 크다. 맞죠? 자,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할 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dp분의 dqd. 자, qd분의 p인데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수도 똑같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의 길이 역수야. 똑같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Q분의 P.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Q분의 P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점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종량세 부과 이전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다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이때 소비자가 X제를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의 10%를 보조금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금액 있죠. 요게 총 지출한 금액이잖아요. 금액에다가 뭐 한다? 단지당 금액의 10%다. 그러면 금액의 10%.
요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준대요. 보조금으로. 그럼 얘가 총 보조금이 되겠죠. 서브시디 총 보조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단위당 보조금 생각해 볼까요? 단위당 보조금 스몰 s는 0.1p가 되죠. 0.1p. 우리가 단위당 보조금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야 총 보조금이 되니까 단위당 보조금에다가 수요량을 곱해야 총 보조금이 되니까 요 0.1p 그러니까 즉 얘가 단위당 보조금은 0.1p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보세요. PQ 할 때 소비자한테 만약에 그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는 금액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단위당 종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단위당 종가세는 가격의 몇 퍼센트를 세금 떼는 거니까 가격이 비쌀수록 단위당 종가세는 커요.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질수록 단위당 종가세는 작아지죠. 그래서 0원일 때는 단위당 종가세도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로 종가 보조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장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경제학을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출제자마다 자꾸 낼 때마다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얘는 종가 보조금인데 제가 그 종가세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가세. 그러니까 종량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종가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산자한테 만약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생산자한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생산자한테 이러는 거야. 정부가 야 너 가격의 10% 세금 내. 가격의 10%가 단위당 세금 낸다. 그렇게 된다면 공급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원점을 지나지 말고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공급곡선이 1,000원부터 출발을 했어. 그러면 가격의 10%가 단위당 세금이 되는 거예요. 종가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책정하게 되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1,100원 되겠죠. 왜? 1,000원의 10%가 100원이니까 1,100원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단위당 종가세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3,000원 된다고 해요. 3,000원. 여기가 3,000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3,000원이면 그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제 3,000원의 10%니까 여기가 갖고 이렇게 하면 3,30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 얘기야. 왜 논란이 되냐면 자 만약에 생산자가 3,300원의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3,300에 10% 세금 떼겠죠. 그럼 3,300에게 10% 세금 뭐야? 330이 된다고요. 330을 빼버리면 3,000이 안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한 문제가 출제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종가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비자한테 만약에 종가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갖고 소비자한테 종가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10% 올라가니까 얘 10%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P의 축이 10% 올라가지. P의 축이.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 거야. 이제 P로 정리를 해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어. P로 정리를 하는데 이걸 두 가지 방법이 다 출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게 10%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P하고요. 원래 함수 FQ에다가 이제 P축이 지금 10% 올라갔기 때문에 0.1 FQ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야? FQ에다가 1.1을 곱하는 거죠. 1.1을. 이런 케이스도 출제가 되고요. 자, 아니면 P는 FQ가 있으면 얘를 자, P 해놓고요. FQ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빼기 0.1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0.9 FQ 이렇게도 그러니까 둘 다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내외야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출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걸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으로 계산돼 있어요. 요 녀석으로. 그래야 또 정확하게 그 후생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푸셔야 돼.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 출제자마다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야? 종가보조금 지급했다. 그럼 종가보조금은 자, 우리가 P를 어떻게 바꿔? P를 1-S 단위당 종가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단위당 종가세가 10%니까 0.9P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수요함수가 이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수요함수가 이걸 이제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QD는 뭐야? 150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요. 여기다가 0.9P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역수요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역수요함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0.9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0.9P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0.9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QD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QD는 15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최초의 균형, 이 수요함수와 공급하면 연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이제 최초의 T0에서 균형 가격은 75, 균형 거래량 25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수요함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새로운 수요함수예요. 이거하고 원래 공급 곡선 이거 있죠. 요 녀석 것도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방식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 균형 가격은 80으로 상승을 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후생 손실은 결국은 요 삼각형 문제 후생 손실 되겠죠. 후생 손실은 밑변 5 곱하기 이 높이가 80 빼기 70이니까 8이 되겠죠. 8 곱하기 2분의 1 하시게 되면 후생 손실은 이제 어떻게 나와요? 20이 나올 거예요. 20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지금 X재화, 두 재화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효용함수가 지금 하나는 fx, 어떤 함수죠. x의 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y는 지금 뭐야? 선형이죠. 그러니까 느낌상 이 fx 딱 느낌상 어떻게 돼요? fx는 선형이죠. fx는 비선형이죠. 비선형이고 뭔가 y는 선형이기 때문에 얘는 준선형 효용함수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 거예요.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yj 한계용. 여러분들 이 yj 한계용 계산해 보세요. 이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하게 되면 1이죠. 그러니까 yj 한계용은 1이기 때문에 뭐야? yj 한계용 y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맞죠? 1로 일정하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한계 대체율은 x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것도 맞죠? 자, 그럼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한계 대체율 체감과 한계이용 체감서를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계이용이 체감한다는 얘기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해당 재화의 소비량만 증가시켰을 때 한계이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이용 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한계 대체율 체감이라는 것은 두 재화가 동시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한계이용 체감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 코옵더글라스 효용함수 아닙니까? 그럼 코옵더글라스 효용함수 A, X의 알파, Y의 베타죠. 그럼 이거 한계 대체율 MRS, XY는 자 MUX 나누기 MUY인데 자 이 한계이용 계산해서 나누고 뭐 하는 거 생략할게요. 우리는 다 암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암기해보세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예요.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효용함수가 만약에 x의 0.5, y의 0.5수 이 효용함수가 있고요. 효용함수가 이제 만약에 xy가 있고요. 효용함수가 x제곱, y제곱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계이용 계산해 볼까요? 자, x제와의 한계이용은 자 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편미분하게 되면 0.5 x의 마이너스 0.5 y의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mx 미분해 보세요. y가 나오잖아요. 자 얘는 mx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xy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한계이용이 체감한다 체증한다 판단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해당 재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변수는 고정됐다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UX가 뭐 체감한다, 체증한다 할 때는 Y는 고정된 상태에서, Y는 고정된 상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X를 이제 증가시켜 나가면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한계이용 감소하겠죠. 한계이용 체감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야? X가 없어요. X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한계이용 변하지 않아요. 자, 얘는 이제 X가 지수가 1이야. X를 증가시키면 한계이용 증가하죠. 한계이용 체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 드렸던 게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코업 더글라스 소형하면서 나왔다. 한계이용 체감하냐, 체증하냐, 불변이냐 판단할 때는 무조건 지수로 판단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분할 때 이 지수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거고 1이면 0승이 나올 거고 얘가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체감 한계이용. 지수가 1이면 불변, 지수가 1보다 크면 체증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한계이용 체감 불변 체증이에요. 그런데 세 경우 다 한계대치율 여러분 계산해봐. 한계대치율. NRS, XY. 한계대치율은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전부 다 X분의 Y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한계대치율 체감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X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Y의 소비를 감소시켜감에 따라서 체감한다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뭐야? 무조건 한계대치율은 체감을 해요. 불변의 진리야. 근데 한계이용은 체감, 불변, 체증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얘기냐? 한계효용 체감과 한계대치율 체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없더라. 그런데 우리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선형 볼까? 선형 효용함수 볼게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 더하기 y 이렇게 전체 0.5승이 나와 있고요. 자, 효용함수가 x 더하기 y 있고요. 효용함수가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계이용 계산해 볼까요? 한계이용 계산해 보시면 얘는 0.5 x 더하기 y 하고요. 여기 미분해도 1이죠? 1 곱하는 하나. 이거 한계이용 체증하죠. 아니, 이거 이제 마이너스 0.5상 하고요. 미분해도 1이니까 1 곱하는 하나. 한계이용 체감하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1이죠. 불변이죠. 요거 한계이용 계산해 보세요. 이 x 더하기 y에 1승 하고요. 또 미분해도 곱해도 1이죠. 체증하죠. 자, 보세요. 요거 한계이용 체감, 불변 어떻게 체증합니다. 그런데 세 개의 효용함수 전부 다 뭐야? 한계대체율은 1이죠. 1을 일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이용이 체감, 불변, 체증하더라도 한계대체율은 불변의 케이스가 있다고요. 선형 같은 경우. 그렇죠. 왜 이게 선형이죠? 양변 제곱해보세요. 제곱하면 얘가 u제곱은 x 더하기 y죠. 양변 루트 씌워보세요. 루트 씌우면 루트 u는 x 더하기 y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계이용 체감과 한계대치율 체감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단 이제 준선형일 때는 약간 다르다. 준선형.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 효용함수 있죠? 이 효용함수인 케이스 이제 한계대치율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MUX 그러면 요걸 미분하게 되면 이제 MUX가 되겠죠? 그럼 F'X가 되겠죠? F'X가 되고요. 자, MUY는 지금 Y로 미분하게 되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한계대치율은 결국 뭐야? F'X. 이 녀석이 결국은 한계대치율은 결정하니까 X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준선형 효용함수일 때는 뭐야? 한재와는 한계이용이 고정되기 때문에 한재와의 한계이용만 체감하게 되면 한계대치율 자동으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준선형일 때는 한재와의 한계이용만 체감하면 한계대치율도 체감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X제와의 한계이용 체감하면 Y제로 표시한 X제 한계대치율 체감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fx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조적인 효용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조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경제수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동조함수 동조함수 속에 동차함수가 있거든요. 동조함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동조 효용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동조적 효용함수는 한계대치율 있죠. 이 한계대치율이 두 재화의 구입 비율 있죠. 두 재화의 소비 비율, 뭐 구입 비율에 의존하는 경우. 그러면 한계대치율이 두 재화의 구입 비율에 의존한다. 대표적인 게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 아닙니까? 그럼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계대치율은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니까 두 재화의 구입 비율에 의존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은 원점에서 그런 직선의 기울기죠.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은. 그러면 요거의 이제 한계대치율은 두 재화의 구입, 이게 베타분의 알파 나왔죠. 상수니까. 그럼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같다면 한계대치율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그 직선이 같아야 돼. 같으면 한계대치율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게 예산성이 나란히 바깥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죠?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최적 소비점 연결한 거. 결국 얘가 소득 소비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야?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다. 그럼 소득 탄력성 무조건 1이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거 모든 동차 효용함수의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 효용함수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효용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과 레온티프는 물론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1차 동차지만 모든 선형과 레온티프가 1차 동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뭐 선형과 레온티프도 통차 효용함수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 된다고요. 그럼 소득 탄력성 무조건 1이었죠.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준선형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지만 제가 준선형 효용함수가 나오면 딱 두 가지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준선형 효용함수가 처음에 접하게 되면 어려워 하지만 실상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까다로운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가 왜? 독특한 문제니까. 그래서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 녀석은 소비자 그 균형 조건 있죠. 한계대치율과 예산성이 일치한다. 그 균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X제만 몰빵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않는 경우 이런 케이스예요. 두 가지 케이스. XY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거든.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소비자 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Y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 Y를 마이너스로 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X만 구입하는 케이스 이렇게 요것도 하나 나오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XY 모두 구입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XY 모두 구입하는 영역에서는 무조건 X제는 중립제가 돼요. 그래서 X제는 ICC가 수직이 되니까 S제의 소득 탄력성 뭐가 돼? 0이 되는 중립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X만 몰빵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XY 모두 구입하는 영역에서 X는 중립제가 된다. 그럼 소득 탄력성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야? 동조적인 효용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건 틀린 진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가나 다만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J, YJ만을 소비하는 이제 소비자 효용함수가 또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A는 최소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A의 XJ와의 단위당 가격은 4고요. YJ의 단위당 가격 1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 주어진 정보가 이 소비자 A가 효용을 한 단위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출액은 소득 증가분을 물어보는 케이스겠죠. 근데 우리 사실상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코프-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X의 알파, Y 베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적의 X제와 최적의 Y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이 뭐야? 한계대체율은 MRS XY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계리치가 어떻게 돼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죠. 가 얘가 p y분의 px가 하고 일치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제약식이죠. 그럼 px x 더하기 py y는 m이죠.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첫 번째 식과 두 개의 식 연립하게 되면 우리는 최적의 x제와 최적의 y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최적의 x제와 최적의 y제를 구할 때 사실상 이 두 개의 식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수요함수를 이미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혹시나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설명 좀 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강의를 수강하겠다는 학생은 다 암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콥 더글라 수요함수가 나왔다? 그럼 뭐야? 최적의 x제 수요함수, 최적의 y제 수요함수, 보통 수요함수라고 하죠. 거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빨리 풀 수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효용함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효용함수가 2 하고요. x의 0.5, y 0.5 이렇게 바꾸자고요. 그럼 이제 최적 x제와 계산해 볼게요. x제와는 자,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x제 가격이 어떻게 돼요? 4죠. 곱하기 4분의 뭐가 돼? m이 되겠죠. 그러면 최적의 x제와는 8분의 m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최적의 y제와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그냥 py, y제가 뭐가 될까? 1인의 1. 그럼 1분의 m이니까 요 2분의 m이 되겠죠. 요 녀석이 이제 그때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효용함수에 대입해 볼게요. 2 하고요. 루트. 자, 최적의 x제 대입하게 되면 8분의 m이 되고요. 곱하기 최적의 y제 2분의 m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2 루트 하고요. 16분의 m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 루트 벗겨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가 벗겨지면 얘가 m으로 벗겨지겠죠. 2m. 그리고 얘는 4, 46이야. 4로 벗겨지겠죠. 그럼 결국은 얘가 4분의 그럼 이게 2분의 1 곱하기 m이 되겠네. 그런데 효용을 뭐야? 100을 달성하기로 했죠. 100을. 그러니까 효용을 100을 달성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m에서 m은 200이 돼야 되겠죠. 200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결국은 효용은 2분의 1 곱하기 m이 되는데 자, 효용을 어떻게 돼? 한 단위 더 증가시켜요. 그럼 효용이 지금 100이죠. 100에서 한 단위 더 추가로 증가시키면 101이 되겠죠. 101은 2분의 1 곱하기 m이죠. 그럼 m은 어떻게 될까? m은 20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200에서 202로 두 단위 더 증가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 함수 있죠. u는 2분의 1 m 있죠. 얘를 m은 2u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걸 m을 u로 미분해. 그 얘기는 어떻게 되죠? 미분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효용을 한 단위 추가로 증가시킬 때 지출액, 소득은 두 단위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은 바로 그 정답 2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